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장수의 비결을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답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 그런 진실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이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2절에 그녀는 45년을 한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 같은 시절도 버텼고 가난한 시절도 함께 넘겼고 자녀 셋을 키워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흠잡을 데 없는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 그녀는 처음으로 은행 창고 앞에 혼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저축이 되어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그날 그녀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감각.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정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은행에 무엇이 예치되어 있는지, 매달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두 분 모두 알고 계십니까? 만약 한 분만 알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만 믿으니까 다 맡길게요.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압니다. 그 말 속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무섭고 혹시라도 틀릴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뢰와 의존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이 노후 부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을 알면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의존 스스로를 지우고 상대방 안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신뢰는 두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만 의존은 결국 한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에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랑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부부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가장 정직한 언어로 말씀드 부부 사이에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돈에 관한 5가지 습관 이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두 사람의 마지막이 비참함이 아니라 풍미로 끝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30이나 40이었을 때 저는 이런 말을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돌보고 남편은 바깥 일을 한다. 그것이 질서였고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었으며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올바른 형태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고 나서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노후를 조용 무너뜨렸는지를 압니다. 이 선생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으며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구조. 그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깊은 사랑도 결국 한쪽을 무력하게 만들고 맙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약 6년에서 7년 더 깁니다. 그 말은 곧 수많은 아내들이 인생의 마지막 6년에서 7년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된 비극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부부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재정을 맡긴 채 수십 년을 살아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됩니다. 이미 당신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모르냐고 물어봐야 하지. 괜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치심의 시작입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다릅니다. 나는 이것도 몰랐을까? 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남의 손에 맡겨두었을까? 이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내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박아도 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최소한 그것만큼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하는 것이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정을 혼자 내리면 빠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먼저 가게 된다면 그 순간 아내가 은행 창고 앞에서 얼어붙는 모습을 당신은 원합니까? 사랑한다면 알게 하십시오. 함께 알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갖는 것,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돈이 해야 할 진짜 역할입니다. 돈은 권력이 아니라 달려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돈은 벽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비로소 돈은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함께 알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이 있는 노후 부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두 분이었는데 평생 아끼고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 얼마간의 예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들어둔 보험 몇 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집을 장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고 나서 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예금을 쪼갰습니다.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3년 후 저는 그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첫 해에 기울었습니다. 딸의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딸은 바빴습니다. 부부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몇십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기가 싫어서 그냥 조용히 굶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아들과 딸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고 나름대로 부모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살고 나서 저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것에 익숙해지면 주는 것을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의 감각도 받는 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을 때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 그 관계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자녀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말로 꺼내지 못한 채 쌓이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갔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를 가르치라는 말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노후 자금을 꺼내 줍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자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노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얼마나 들려나 걱정부터 하고 싶은 것이 생겨도 애들한테 폐가 될까 봐 포기하는 것,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을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렇게 우리한테 안 의지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압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나에게 침대되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조렴하게 지키려는 부모의 태도,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집 한 채, 통장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는 괜찮으니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정말로 괜찮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의존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준비된 노년이야말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가 서로의 재정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설마 그런 경우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 부부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남편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모르는 아내, 아내가 매달 얼마를 따로 모으고 있는지 모르는 남편,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각자의 돈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부부, 그것이 배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침묵으로 쌓아 올린 불신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사람이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전혀 몰랐던 통장을 발견합니다. 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빚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남은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 속에 대신감이 섞여 있는 그 표정.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더욱 오래, 더욱 깊게 남습니다. 두명생은 감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정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재정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매달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무엇인지, 노후를 위해 어디에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두 사람이 함께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진짜 동반자 관계 위에 서게 됩니다. 숨는 것이 있는 관계는 아무리 겉으로 평화로 보여도 그 안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 금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 금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 번째보다 더 아프고 더 조용하며 더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었고 남편이 모든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경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마다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손자에게 작은 선물을 사는 것도, 오래된 신발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도 모두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참아요. 어차피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었습니다. 경제적 고립.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과 돈이 있는데도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형편의 문제이지만 후자는 존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소비를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관계. 그것은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칼이나 주먹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조차 이게 폭력인가라고 의심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살면서 도달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 누군가에게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자유, 내가 번 돈은 아니지만 우리의 돈이라는 감각, 그것이 있어라 사람은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감각을 빼앗기는 순간 관계는 형식만 남고 온기는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돈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 돈은 신뢰 언어가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독점할 때 돈은 지배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돈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함께 알고 함께 결정하고 서로의 작은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알고 한 사람만 결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부만이 진짜 의미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명 속에 감추어진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두 분이 함께 살아있을 때이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노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늙는다는 것, 몸이 약해진다는 것, 언젠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런 생각들은 젊은 날의 저에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것으로 덮었습니다. 일로 덮고 계획으로 덮고 오늘의 즐거움으로 덮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그 믿음이 반만 맞았다는 것을 열심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준비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도 내일을 위한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두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삶이 끝까지 존엄하게 유지됩니다. 그중 하나만 있으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열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탔고 매년 여행을 다녔으며 자녀들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어 두 분 모두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집은 있었지만 당장 팔 수도 없었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매달 조금씩 쪼들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를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광고는 매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써라. 그 목소리들은 달콤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압니다. 그 목소리들은 여러분의 노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70살, 80살이 되어 빈손으로 남겨졌을 때 그 목소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파도가 그에게 밀려올 때 방파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사장은 순식간에 쓸려 나갑니다. 노후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해도 그것을 지켜주는 방파제가 없으면 갑작스러운 질병 하나, 예상치 못한 사고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파제를 준비된 노후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특히 부부에게 있어서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린다면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대화를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치워야 할 대가는 커집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탓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더 잘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 중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50대라면 아직 충분합니다. 60대라면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라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수없이 많은 노년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된 노년은 단순히 돈이 많은 노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노년입니다. 가고 싶을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그 도움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존엄입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도,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 선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준비된 노년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습관으로 매달 조금씩 쌓아올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폭풍이 와도 방파제가 있으니까요. 파도가 쳐도 두 사람이 서 있는 땅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즐기십시오. 하지만 내일의 자리도 조금씩 만들어 두십시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자녀에게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주는 것, 서로의 재정을 숨기는 것,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오늘만 보며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압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105년을 삶아 도달한 몇 가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 사이에는 10년 후, 20년 후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공동 계좌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되든 그 통장은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독립의 상징입니다. 작은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진짜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함께 재정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한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번 달 수입은 얼마였고 지출은 어땠으며 노후 자금은 잘 쌓이고 있는지 서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이 대화가 쌓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깊어집니다.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부는 다른 어떤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재정 대화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큰돈을 주기 전에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고 나중에 알리는 방식은 반드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녀와의 부탁이 아무리 급해 보여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 결정은 두 사람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두 사람의 노후 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랑은 무한하지만 통장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것을 다 써버리고 나면 무한한 사랑도 빛을 잃습니다. 네 번째는 각자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안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심리적 토대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해이 됩니다. 하지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쯤 일을 줄 것인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건강이 나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미리 나눈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는 위기가 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에 휩쓸립니다. 그 차이는 지능의 차이도 아니고 운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직 대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5가지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한 제크 기술도 아니고 놀라운 비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들은 빠르게 빛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꾸준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부 사이의 재정도 그렇습니다. 매달 조금씩 쌓는 것, 매달 함께 이야기하는 것,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두 사람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노고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노고는 오늘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나눈 대화 하나, 오늘 함께 내린 결정 하나, 오늘 서로에게 준 작은 자유 하나, 그것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두 사람을 만듭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잘해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배우자에게 조용히 말을 꺼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노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놓쳐온 것들, 미처 몰랐던 것들 듣는 동안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가 하고 조용히 자문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두려움을 신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기 위해 드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으며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세월은 아름다운 날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너지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준비된 만큼 버팁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된 부부는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것들도 함께라면 버텨냅니다. 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부드러운 시간입니다. 아침에 태양처럼 강렬하지 않고 한낮의 햇살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을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바라보게 되는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을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 빛이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조용함이 우리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노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하고 따뜻하고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노를 함께 바라볼 수 있으려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준비가 돼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는 같은 노을을 바라봐도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안을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있어도 마음의 자리가 다르면 같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한 이야기.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서로에게 숨기지 않으며 서로의 노를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 그런 부부에게 노년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입니다.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오래 살고 나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결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돈이 있어도 혼자라면 그 돈은 차갑습니다. 건강에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건강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하고 함께 결정하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돈도 건강도 그리고 남은 시간도 따뜻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우자 곁에 계신다면 오늘 그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잡으십시오. 그 손이 얼마나 오래 함께 걸어온 손인지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과 함께 남은 길도 제대로 준비하며 걷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진실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떠나보낸 사람이 있어 지금 혼자이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혼자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준비된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도 하나의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위해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절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함께 살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계절에 얼마나 품위 있게 서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바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